안녕하세요. 연구자 한동우입니다. 제가 그 비영리 섹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데, 이 컨퍼런스가 비영리 컨퍼런스잖아요. 그래서 이런 컨퍼런스에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학교 어떤 선생님이 비영리 조직은 영리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농담이었지만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로 와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무나 뭐랄까요, 이윤 추구가 가장 큰 덕이 되는, 큰 선이 되는 이런 세상에서 어쩌면 시대착오적인 선택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영리하지 않은 사람들일 수도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상이 변화해 오는 과정을 보면, 체인지 온 컨퍼런스의 이름이 바로 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 세상을 변화해 온 과정을 보면 대부분 그런 시대착오적인 인간들, 영리하지 못했던 인간들이 오히려 세상을 바꿔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제가 환영을 하고요. 물론 제가 환영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오늘 이 시간을 좀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연사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가장 맨 앞에 이런 딱딱한 주제를 배치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 강의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의 강의들이 여러분들을 좀 뜨겁게 달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며칠 전에 제가 우연히 테드 토크에서 아주 인상 깊은 강연을 하나 봤습니다. 미국 모니터 인스티튜트의 대표로 있는 캐서린 풀턴이라는 분이 필랜트로피의 미래라는 주제로 한 13분 정도 한 강연인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양반은 이제 키워드를 필란트로피라는 말을 사용하긴 했지만 넓은 의미에서 non-profit이거나 시민사회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5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mass collaboration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키피디아 같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지식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무료로 공유하고 또 다시 작업을 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대단히 협업, 이런 것이 다음 세대의 비영리 섹터 혹은 시민사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오늘 아까 보니까 이제 영리 섹터에서 오신 분들도, 영리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영리 섹터가 됐든 비영리 섹터가 됐든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활동의 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공통적인 키워드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aggregative funding인데요. 이 캐서린 풀턴이 든 아주 대표적인 예가 워렌 버핏의 기부였습니다. 워렌 버핏은 우리 돈으로 약 30조가 넘는 돈을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에다 줬죠. 그건 굉장히 용기 있고 놀라운 결정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여기 비영리 섹터에서 오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유난히 개별 단체와 기관의 모금 능력을 키우려는 그런 시도가 많습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자칫 그러한 그 시도들이, 노력들이 개별적인 비영리 단체와 기관들을 어쩌면 이 모금 시장의 앵벌이 조직으로 내모는 그런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비영리 섹터에서 자원을 모으고 그것을 배분하는 사람들은 이제 점점 힘을 합쳐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돈이 있어서 내 재단을 만든다. 또 다른 사람의 재단을 만들고, 그래서 분절화된 그런 펀딩 소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펀딩을 해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노베이티브 컴피티션입니다. 상상력의 문제죠. 세상을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상상력일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멋진 세상을 꿈꾸는가, 또 현재 상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은 일종의 상상력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그 혁신적인 경쟁, 네 번째 키워드로 이 캐서린 풀턴은 제시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소셜 인베스팅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사회를 바꾸는 어떤 투자로서 이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캐서린 풀턴의 이러한 이야기가 비영리 섹터의 어떤 성격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커뮤니케이션 환경, 특히 디지털 미디어의 환경하고도 매우 닮았다고 생각을 해요. 함께 일하고 또 온라인을 이용하고 또 혁신적인 생각을 나누고 애그리게이티드한 함께 모여서 작업을 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이 이 필란트로피와 디지털 미디어의 세계가 매우 닮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제 강연의 뒷부분에 그런 얘기를 다시 좀 할 생각입니다만,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마도 다음 세대 재단이 이번에 비영리 섹터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조사하려고 시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히 어떤 단편적인 지식, 팩트를 뭐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몇 가지 이 숫자들 속에서도 우리 비영리 섹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이라든지 활동 행태라든지 또 앞으로 이 섹터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한 임플리케이션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조사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 연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좀 딱딱한 얘기들을 해야 될 텐데요. 전국에 비영리 단체가 한 15,000개 정도 있습니다. 이거를 지역별로 또 등록한 관청별로 할당을 해서 500개의 단체를 골랐고요. 각각의 단체에서 실무자들을 설문조사를 해서 조사 결과를 얻었습니다. 얻은 결과들을 몇 가지 중요한 기준들에 의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혹은 디지털 미디어에서 활용되는 기술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8개의 미디어에 대해서 3개의 문항으로, 그러니까 총 24개의 문항이죠. 그러니까 0점부터 24점의 점수를 갖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블로그, 그다음에 카페나 커뮤니티, 마이크로 블로그, 또 SNS, 문서 공유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웹 문서 도구, 그리고 스마트 기기, 이렇게 8개의 항목에 대해서 3가지 질문을 드리고 그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봄으로써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체크를 했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미디어 이용 실태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또 사용하는지 아닌지, 또 스마트 기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리고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미디어의 이 사이즈, 네트워크 사이즈는 얼마나 큰지, 그 다음에 이용 만족도는 어떤지, 향후 이용 의사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여쭤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들을 분류하기 위해서 성별, 연령, 학력, 직위, 업무, 기관의 활동 분야, 사업 종류,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았습니다. 개인적인 특성을 좀 말씀드리면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좀 많았고요. 나이는 평균 37살쯤 됐는데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이 75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죠. 단체 내 업무는 사업이나 총무, 홍보, 기타에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역시 사업 쪽에 제일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 쪽에도 6%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내에서 하는 일은 뭐냐? 혼자서 하는 일과 여럿이 하는 일로 나눠 보았더니 혼자 함께 하는 일이 역시 많았습니다. 67% 정도, 66% 정도요. 그러니까 아까 매스 콜래보레이션이나 애그리게이티브 펀딩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여기에도 잘 맞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무 경력을 여쭤보았는데 현재 단체에서 일한 경력은 평균 4년 5개월쯤 됩니다. 물론 가장 적게 일한 분은 한 달 됐다고 얘기했고요. 가장 오래 일하신 분은 421개월을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30년 넘게 일하신 거죠. 근데
그럼 비영리 섹터 전체에서 얼마나 일했느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역시 평균은 약간 올라가고요. 최소값과 최대값이 똑같았는데 아마도 저 위에 나이가 가장 많으신 분이 421개월을 한 곳에서 일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데이터 마이닝 해보지 않았지만 아마도 그렇게 짐작이 되고요. 단체가 하는 일을 보면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대상으로 혹은 기관들을 대상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옹호, 인권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 이런 일을 하시는 기관이 그 다음 한 30% 정도, 그 다음에 자원봉사 한 20% 정도, 모금, 단체 지원 이런 순서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통계 자료들을 이런 기준으로 이제 분석을 할 텐데요. 이 단체 내 업무에 보면 역시 이제 이런 분야가 제일 많이 있고 함께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 요약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직접 서비스와 옹호와 대변. 단체 활동 영역을 보면 사회복지하고 교육 쪽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의 비영리 섹터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아직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라든지 국가의 어떤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아마도 민간 영역이 많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교육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과 자원봉사 쪽에 단체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조사 결과들을 좀 빠르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지식과 기술에 있어서 가장 그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역시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였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 인터넷 환경에서 미디어로서, 디지털 미디어로서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카페나 커뮤니티였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가 하면 저 블로그나 웹문서 도구 쪽은 상대적으로 그 지식이나 기술의 정도가 낮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블로그와 관련해서 뭐 트랙백 보내는 방법을 아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그 설문지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근데 그런 경우에 잘 모른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많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얼마나 많이 이용하느냐,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디지털 미디어를 얼마나 많이 이용하느냐를 보면 블로그나 카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식과 기술은 좀 약하지만 이용은 많이 하는 것으로 블로그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저는 이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느냐 이용하지 않느냐를 이제 개인적인 차원과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의 차원에서 좀 나누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비슷한 정도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몇 가지 미디어에서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NS는, 그러니까 트위터나 요즘이나 미투데이 같은 SNS 서비스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용도로는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단체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그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한 43% 정도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마이크로블로그, 싸이월드나 페이스북 같은 마이크로블로그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용도가 업무 용도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스마트 기기,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나 뭐 태블릿 PC 같은 이런 스마트 기기도 개인적인 용도가 업무적인 용도보다는 훨씬 많았고요. 이용 빈도를 보면 대부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은 이용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여쭤본 것이었고요. 이것은 얼마나 자주 이용하느냐를 여쭤본 것이었는데 뭐 문서 공유 서비스나 클라우드 서비스나 웹 문서 도구, 예를 들어서 구글 독스 같은 웹 문서 도구는 약간 이용 빈도가 떨어지지만 그 외에는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유난히 스마트 기기, 스마트 디바이스는 이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 공유 서비스나 클라우드 서비스나 웹 문서 도구 서비스는 이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제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해보았는데요.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는 빈도가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담당 업무를 보면 역시 홍보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디지털 미디어 이용 빈도가 다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보다 많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업무 성격을 보면 여럿이 하는 일보다 혼자 하는 일에서 더 많이 이용한다, 이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비교를 해보니까 별 큰 차이는 없는데요. 역시 그래도 모금이나 단체 지원 뭐 이런 쪽에 일을 하는 비영리 조직들이 디지털 미디어 이용 빈도가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사업 영역으로 보면 국제관계와 관련된 비영리 조직들, 그 다음에 환경 쪽 비영리 조직들, 이런 조직들이 디지털 미디어의 이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인상적인 것은 문화예술 분야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도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제 문화예술 영역의 실무자들이 이런 미디어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것은 아닐 텐데, 어찌 보면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더 익숙해 있다,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저 개인적으로는 재밌는 조사 결과였는데요.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는 용도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검색하거나 이미 올라와 있는 컨텐츠를 확인하고 보는 것, 이런 쪽은 굉장히 높아요. 92%, 96% 정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글을 쓰거나 댓글을 달거나 또 이미 올라와 있는 게시물을 편집하거나 혹은 컨텐츠를 제작해서 올리는 것은 검색이나 컨텐츠 보는 것보다는 조금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죠. 이거를 이용 빈도로 보면 아까 이제 이용 여부이고 이번에 이용 빈도입니다. 역시 검색이나 컨텐츠 보기가 좀 5점 만점에서 4점 만점에서 3.2점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댓글을 다는 거나 글을 쓰는 거나 컨텐츠 제작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검색하거나 컨텐츠를 보는 건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소극적인 행동이죠. 찾아보고. 그러나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편집하거나 댓글을 다는 것은 이 검색이나 컨텐츠를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환경에서 이런 적극적인 참여가 소극적인 참여보다는 역시 좀 덜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 복잡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이 검색이나 컨텐츠 보는 소극적인 이용 행태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해요. 그런데 적극적인 행태 쪽으로 오게 되면 남자가 여자보다 좀 많이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그게 맨 왼쪽에 있는 파란색과 주황색 막대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세 개의 막대는 그 단체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총무, 사업, 총무, 홍보, 이 세 가지로 봤는데 역시 홍보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용 빈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 성격으로 보면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여럿이 하는 사람이 혼자 하는 사람보다 이용 빈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디지털 미디어 용도별 이용 빈도인데요. 지금 보시면 파란 선이 남자이고요, 빨간 선이 여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검색하기나 컨텐츠 보기 쪽에 가면 여자가 남자보다 좀 많죠. 그러나 이쪽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댓글을 달거나 글쓰기를 하는 쪽에서는 비슷하거나 약간 남자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관에서 맡은 일에 따라서 어떤 용도로 디지털 미디어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가,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맨 바깥에 있는 연두색 선이 홍보 담당자들입니다. 역시 적극적이건 소극적이건 홍보 담당자들의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파란색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맨 가운데 있는 빨간 선은 총무, 월급 주고 휴가 보내주고 하는 그런 일 하시는 분들은 약간 그 이용 빈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럿이 하는 일을 하느냐 아니면 혼자 하는 일을 하느냐와 관련해서 디지털 미디어의 용도별 이용 빈도를 봤는데요. 이거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극적인 면에서는 혼자 하는 쪽이 좀 많고, 적극적인 면에서는 여럿이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거나 혹은 비슷한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오신 분들 자기 그 트위터 팔로워, 그다음 페이스북 친구들, 그다음에
자기 블로그에 하루에 방문하는 방문자의 수,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이 결과를 보시면 좀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하루에 블로그 방문이 몇 명이냐 했더니 블로그를 개설해 놓고 있는 사람들은 평균 8명 정도가 온다. 블로그 왜 하는 거죠? 근데 이건 물론 이제 최소값과 최대값의 표준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만 하여튼 평균적으로는 블로그가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카페나 커뮤니티는 굉장히 많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이 SNS였는데요. SNS 서비스가 지금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뭐 요즘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미투데이 이 세 가지로 놓고 보면 요즘이나 미투데이는 굉장히 떨어져요. 네트워크 크기가. 근데 트위터는 상대적으로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회색 기둥이 팔로잉 수고요. 오른쪽에 있는 회색 기둥이 팔로워의 수인데 약 30명 정도. 그러니까 뭐 이회수나 진중권 같은 사람은 뭐 한 15만 명 되니까 어마어마한 그 네트워크 사이즈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시겠죠. 그다음에 페이스북과 싸이월드 같은 마이크로 블로그의 친구 수를 봤더니 페이스북이 한 45명, 그다음에 싸이월드는 38명 정도 되는데 저는 이것도 이 마이크로 블로그의 트위터와 이쪽 SNS의 이 페이스북이나 싸이월드를 이렇게 보면 이쪽이 SNS고 이쪽이 마이크로 블로그네요. 근데 어쨌든 약간 강한 유대를 전제로 하는 페이스북이나 싸이월드가 비교적 약한 느슨한 유대를 전제로 하는 트위터보다 회원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우리 한국 사회의 아주 그 전형적인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하려면 이제 페이스북에 사람들 묶어놓고 그 안에서 하고 트위터에서는 그냥 뭐 오늘 뭐 먹었어요 뭐 이런 것만 이제 올리는 거죠. 갑자기 생각나는 방대욱이라는 사람이 떠오르네요. 오늘은 뭘 먹었어요? 감자탕 먹었어요. 예. 근데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것과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나누는 이런 매체가 이 페이스북과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이크로 블로그와 SNS가 조금 차이가 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들이고. 이건 이제 이번 조사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만족도를 봤습니다. 근데 만족도를 제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조사를 했는데 하나는 이러한 디지털 미디어가 이 정보를 공유하는데 정보를 습득하거나 공유하는데 얼마나 유리하냐 그리고 얼마나 만족하느냐를 물어보았고 또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더 잘 유지하게 해주느냐 이 두 가지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선은 정보를 습득하거나 공유하는데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점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빨간 선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데 유리하다라는 점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블로그나 카페 커뮤니티는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나 문서 공유 서비스는 정보를 습득하거나 공유하는 데 유리하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빨간 선을 보시면 SNS나 마이크로 블로그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데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좀 높은 점수가 가 있죠. 근데 이것은 그 미디어의 기본 성격하고도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뭐 트위터나 마이크로 블로그 같은 거는 좀 사람들의 그 타일을 연대를 좀 더 강화시켜주는 기능이 있죠. 그러나 뭐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기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역시 그런 기본 기능에 충실한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은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마 우리 연말쯤에 다음 세대 재단에서 보고서로 제작이 될 것이고 아마도 웹에 공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 강연의 뒷부분을 왜 비영리 섹터인가 혹은 비영리 조직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는 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어쩌면 비영리 섹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시대착오적인 인간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영리하지 못한 사람들을 비영리 섹터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물론 농담이었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영리 조직이 사실은 새롭게 등장하거나 발명된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영리 섹터의 많은 기업들, 그것을 아우르고 있는 시장, 또 그것을 규제하는 것으로서의 정부나 국가보다 훨씬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시민사회이고, 그 시민사회를 어찌 보면 비영리 섹터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최근에 와서 비영리 섹터가 굉장히 중요한 조직으로 이해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 현대 사회를 특징 짓는 몇 가지 키워드들을 쭉 나열해 보았습니다. 고령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이나 성 역할이, 젠더의 역할이 변화하는 것,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등장하면서 복지국가가 아주 심각한 위기에, 도전에 직면해 있고요. 정부는 어찌 보면 조절 기능을 상실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용산 참사, 한국에서 있었던, 또 얼마 전에 한진중공업 사태,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아주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노사 간의 대립이거나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대립이지만, 그것을 조정해야 될 정부가 완전히 손을 놓아버린, 그래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해버린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이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government failure의 아주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 다양성이라든지 생태 위기, 또 새로운 빈곤의 등장, 시장 실패, 뭐 이런 다양한 단어들이 현대 사회를 규정짓는, 물론 부정적인 측면에서만이지만 이런 키워드라고 한다면, 이러한 그 현대 사회의 다양한 뭐 위기 상황 혹은 문제 상황이 무엇 하나를 해결하면 다른 것 하나가 다시 더 큰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크게 세 가지로 봤다면 트릴레마 상태로 몰고 간다는 것이죠. 국가 역할을 키우면 시장이 위축이 되고, 시장을 키우면 국가 역할이 다시 위축되는, 혹은 가족의 기능을 키우면 제도의 기능이 약화되고, 제도의 기능을 키우면 다시 시장과 가족이 약화되는, 진퇴양난이 아니라 이 삼각 파도에 이 중간에 서게 되는 이 트릴레마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위기 혹은 시대의 모순을 적어도 1980년대 초부터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내놓은 해법은 어찌 보면 저는 여기에 디지즈 모델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일종의 질병 모델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사회가 병이 들었다. 병이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고 약을 먹고 주사를 맞거나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병 모델을 사용하고, 이 질병 모델에 의해서 의학적인 은유를 동원하기 시작해요. 약을 쓰거나 수술을 하거나 입원을 시키거나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그 제도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죠. 빈곤층이 늘어난다? 그러면 빈곤선을 얼마로 올리고 그 공적 부조 제도에서 포섭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몇 명으로 할 것인가. 뭐 부양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아동 수당을 얼마로 올리고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주고, 이런 메디컬 메타포를 사용하면서 제도를 계속 바꿔나가는 일종의 제도공학적인 시도를 해오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혹은 그 제도 자체를 제도에 의존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했다는 것이죠. 제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것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맥락 위에서만 정당화되거든요. 그런데 사회 환경이 바뀌고 그 제도가 만들어지던 당시의 맥락이 바뀌게 되면 그 제도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계속 제도를 바꾸게 되고, 그렇게 바뀌어가는 제도에 따라서 사람들은 계속 제도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걸 일종의 아까 마켓 페일리어나 컨트랙 페일리어나 정부의 실패나 이런 것과 같은 맥락에서 제도의 실패라는 이름으로 불러보고 싶어요. 그럼 이 제도의 실패라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저는 문제는 어떤 제도로 어떻게 이 질병이 걸린 사회를 치료할 것이냐에 관심을 보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지속시킬 것이냐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근원적인 어떤 일종의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싶고, 이 서스테이너빌리티는 결국은 제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 내 구성원들이 서로 의존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까이 아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든지 마이크로 블로그에서 내 친구 수, 내 그 네트워크의 사이즈를 봤는데요. 보통 한 30명 정도, 또 마이크로 블로그는 한 40명 정도의 네트워크가 있었죠. 물론 그것은 미디어 환경에서의 네트워크일 뿐입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의 네트워크는 어떠한가? 내가 만약에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내가 기댈 곳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일종의 복지국가의 시스템이라든지 사회의 그 제도공학적인 방식은 사람들을 다 제도에 의존하게 만들죠. 아플 때 병원에 가고, 가난하게 되면 공적 부조 서비스를 받고, 실업하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받게 하고 하는 그런 제도공학적인 설계에 의해서 사람들을 의존하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 사람이 서로 의존하게 하는 것, 서로 의지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일찍이 많은 학자들은, 뭐 정치학자나 사회학자들은 이런 인터디펜던시를 몇 가지 키워드로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트러스트죠. 신뢰.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상 계속 유지되고 약간의 변화는 있을지언정 전혀 없어지지 않고 유지되는 조직이 무엇인가? 그게 시장인가요? 정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 서스테인하고 있는 조직이나 그룹은 우리가 가장 비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는, 혹은 가장 비공식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족이거나 친구관계이거나 지역사회의 이웃의 관계이죠. 여기에는 합리적인 거래관계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굉장히 비합리적인 곳이죠. 그러나 그런 비합리적인 공간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그 공간을 유지시키는 어떤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많은 정치학자들, 프란시스 후쿠야마 같은 혹은 로버트 퍼트남 같은 정치학자들은 그것을 신뢰라고 아주 단언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reciprocity죠. 상호성 혹은 호혜성입니다. 아까 서로 의지하는 것과 비슷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네트워크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합하면 아마도 이게 사회자본,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본이라고 얘기할 때 이 자본주의 초기에 토지라든지 기계라든지 공장 같은 그런 물적인 자본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금융자본이 있었죠. 또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자본이 있죠. 또 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인적 자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사회를 설명하는 중요한 또 하나의 자본은 바로 이 사회자본이라는 것이고, 이 사회자본의 토대는 아까 말씀드린 트러스트나 리시프로시티나 혹은 네트워크라는 것이죠. 이런 것 위에서 사회자본이 축적이 되는 것이고, 그런 축적된 사회자본 안에서 사회가 서스테인할 수 있다,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두 권의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페터 크로포트킨이 쓴 Mutual Aid라는 책입니다. 상호 부조. 그런데 이 책의 부제는 A Factor of Evolution이에요. 그러니까 진화의 어떤 결정적 요소다라는 것이죠. 이 다윈의 진화론을 아주 편협하게 이해한, 그리고 극단적으로 보수적으로 이해한 허버트 스펜서 같은 사람은 당시에 사회생물학이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사회적 다윈주의죠. 소셜 다윈이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념을 만들어서 인종적인 열등한 인종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진화론이라든지 문화가 이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도 하긴 했지만, 그런 허버트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은 소셜 다윈이즘은 이미 거의 대부분의 사회과학 영역에서 이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이 진화론을 이해하고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통찰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양한 종이 계속해서 퍼져나갔는가. 아까 인사 말씀해 주신 분 중에 한 분이
나는 사회가 변화하는 것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에 방향을 가져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다양성이 만들어지는 것은 도대체 그 가장 중요한 키 팩터가 뭐냐? 크로포트킨이라는 어찌 보면 아나키즘의 가장 그 중요한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은 그걸 바로 뮤추얼 에이드로 본 것이죠. 이 종은 서로 경쟁하는 것만을 통해서 다양성을 유지해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종의 다양성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유기체들 간의 어떤 협력이라든지 서로 돕는 이러한 행동들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사회과학적으로도 의미 있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만물은 서로 돕는다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크로포트킨의 책을 읽어보면 마치 주로 이 서양의 역사를 분석한 것이긴 하지만 무슨 중세라든지 이런 이른바 우리가 암흑기라고 부르던 시기에 뭐 왕이 백성들을 아주 폭압적으로 짓눌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일상에서의 사람들의 생활은 굉장히 서로 돕는 그런 시스템 하에서 움직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 사회에서도 이런 뮤추얼 에이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어 왔고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책은 로버트 퍼트남이라는 하버드의 굉장히 유명한 정치학자의 책입니다. 자, 이 책의 제목은 좀 흥미롭게도 Bowling Alone인데요. 이 사람 표정이 어떤가요? 볼링을 보통 어떤 때 치러 가죠? 볼링을 치러 가는 상황은 보통 어떤가요? 네? 즐기기 위해서 가지만 이제 혼자 즐기기 위해서 가진 않죠. 보통 여럿이 갑니다. 맥주를 마시고 약간 취한 상태에서 2차 내기 하러 가기도 하고 이게 볼링이에요. 그런데 이 로버트 퍼트남은 미국 사회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알렉스 토크빌이 극찬했던 미국의 어떤 그 자발적인 참여를 토대로 하는 민주주의가 굉장한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위기의 증거로 미국 사회에서 어소시에이션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책에 보면 굉장히 많은 지표들에서 미국 사회 어소시에이션, 말하자면 시민사회 영역에서 non-profit 영역에서 조직들이 쇠퇴해 가거나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단적인 예로 보여주는 것이 미국에서 볼링 동호회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책의 출판사가 거기서 착안을 해서 이런 제목을 붙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니까 한 사회를 유지시키고 또 체질을 강화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시장의 어떤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자유의지에 기반한 선택이나 경쟁 혹은 국가가 제도적으로 규제하거나 통제하는 것 이외에도 시민사회가 이미 오래전부터 갖고 있는 그런 자발적인 참여와 네트워크 이런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러한 통찰을 이런 페터 크로포트킨이나 로버트 퍼트남의 책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디지털 미디어인가? 디지털 미디어가 뭔지를 제가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저런 말로 요약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미디어의 그 내용을 아주 분절된 어떤 단위로 디지타이즈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본다면 디지털 미디어는 굉장히 단편적이고 이 액세시빌리티가 떨어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디지털 미디어가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인터랙티브하다. 굉장히 이 상호작용이 활발합니다. 아까 소셜 캐피탈의 중요한 특징으로 말씀드렸던 리시프로시티와 관련이 되어 있죠. 리얼타임이에요. 아까 와서 보니까 여기에 뭐 계속 페이스북에 글들이 올라오는 걸 봤는데 실시간으로 내가 왔다는 걸 알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온 것을 확인하기도 하고 이 강연장의 분위기를 또 형식 논리상 전 세계로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리얼타임이에요. 또 하나는 정보의 생산과 지식의 생산과 분배를 굉장히 민주화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디지털 미디어가 갖는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고 이러한 속성이 어찌 보면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 시민사회 혹은 비영리 섹터의 속성과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그 이제 영상 강연 중에 베스 켄터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쓰신 그 네트워크 non-profit이라는 책을 보면 이 네트워크와 미디어의 네트워크와 non-profit의 섹터가 너무나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건 어찌 보면 그 세계를 마치 디지털 미디어의 세계에 복제해 놓은 것처럼 잘 어울리기 때문에 non-profit을 네트워크 시키는데 이런 디지털 미디어가 굉장히 유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디지털 미디어의 핵심은 단편화된 비트가 아니라 이 프래그멘테이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디지털 미디어의 핵심은 연결입니다. 이 알파벳 자모 26개가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제임스 조이스의 놀라운 소설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 하나하나의 자모는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디지털 미디어가 갖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혹은 핵심적인 키워드는 커넥션일 것이고 이것이 디지털 미디어를 유지시키는 혹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비영리 섹터를 유지시키는 그런 소셜 네트워크 혹은 뭐 트러스트나 레시프로시티나 이런 네트워크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아닌가. 여기 있는 그림들은요, 제가 이번 조사에서 물어보았던 디지털 미디어의 종류들입니다. 굉장히 많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수백 가지의 디지털 미디어가 보급되고 활용되고 있는데 이 미디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결국 네트워크이고 연결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미디어와 미디어 사이에 다시 연결이 이루어지고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위터와 블로그가 결합하기도 하고 그것이 다시 SNS로 다시 전송이 되기도 하고 또 웹사이트나 카페나 커뮤니티에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또 플랫폼으로서 그런 것을 거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도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복잡한 그런 네트워크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거의 됐습니다만 저는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로버트 오웬이라는 18세기에서 19세기를 살았던 스코틀랜드의 어떤 공상적인 커뮤니스트가 생각이 났어요. 이 로버트 오웬은 그 당시 산업화가 엄청난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자본주의가 말하자면 그 시대의 세계를 규정짓는 이데올로기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엉뚱한 상상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만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로치데일이라는 매우 음습한 도시에서 그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런 협동조합의 실험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어떤 문제를 교정하려고 했던 혹은 대안을 찾으려고 했던 소셜 리포머가 바로 이 로버트 오웬인데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아이디얼한 커뮤니스트다라는 다소 조롱 섞인 간판을 붙여주었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닮아가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북유럽의 복지국가 혹은 이 가장 제도적으로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그런 뭐 여러 나라의 제도들이 누구를 닮은 것일까요? 바로 이 로버트 오웬의 상상을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도를 만들고 어떻게 처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결국은 로버트 오웬이 최초에 상상했던 바로 그 사람들 간의 친밀함, 신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 네트워크에 기반하지 않고는 그런 제도도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그 로버트 오웬 같은 어떤 정신적인 멘토를 한 사람씩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 그리고 컨퍼런스 이름 자체가 체인지인데요. 이 비영리 섹터는 사람들을 단순히 동원하고 조직화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여기 모여 계신 시대착오적인 영리하지 못한 우리들은 바로 이러한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자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요. 고맙습니다.